그런 다음에 바디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혹은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존재가 증상적으로 비틀리는 거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읽어드리겠습니다. On le voit, le nécessaire parcours de fragments mathématiques est requis pour enclencher en un point excessif cette torsion symptomale de l'être qui est une vérité dans le tissu toujours total des savoir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총체적인 지식의 조직망 내부에서의 존재의 증상적 비틀림인 진리가 초과점에서 계시되도록 하기 위해 수학적 단편들에 대한 횡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자, 이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협소한 의미에서는 이래요. 지금 바디우는 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진리 개념이 밝혀질 수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거기서 논리적으로 단절이 일어나는 지점들, 수학이 붕괴되는 지점들을 파악하고 그걸 일종의 수학이라는 어떤 평면의 증상적 비틀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학이라는 존재의 증상적 비틀림이라는 그런 용어로 판단할 수 있고, 거기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가 어떤 형태를, 어떤 논리적인 형태를, 어떤 논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지, 혹은 진리가 어떻게 사유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역사를, 특히 지난 수업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특정 수학의 단편들이 있잖아요. 특히 집합론, 칸토 혹은 뭐 코엔, 이런 집합론의 단편들, 그러니까 존재를 논증해 줄 수 있는 그 아주 특수한 몇몇 단편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건 이렇게 한정된 영역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명제라기보다는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파악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증상이란 뭐냐? 증상이란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지탱되지 못하고 붕괴되는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결국 비틀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디우는 증상적 비틀림, 그러니까 톡시옹 쌍토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호 반복처럼 사용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상이란 어쨌든 비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것, 어떤 질서 정연한 것이 만약에 존재의 세계라면, 있는 것들의 세계라면, 펼쳐진 것의 세계라면,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고 무언가가 비틀리면 그 비틀린 것 자체를 우리는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이게 증상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잖아요. 어떤 질서가 붕괴되는 지점, 우리의 건강의 질서가 붕괴되는 지점, 그래서 우리는 거기 증상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증상은 비틀림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우리는 진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존재는 그 비틀림 그 자체, 혹은 증상적 비틀림에 의해서 등장하는 무엇에 그 공간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증상적 비틀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수학의 단편들만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확장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증상적 비틀림이 곧 어떻게 사건을 구성하고 진리일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도 해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바디우가 조금 전에 그 증상적 비틀림, 즉 톡시옹 쌍토말리라는 표현만 쓴 게 아니고 뿌앙 엑세시브라는 표현도 써요. 초과점이죠. 엑세시브는 초과하다라는 뜻이니까, 뿌앙은 포인트니까 점이죠. 어떤 초과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기능장애를 일으켜서 초과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바디우는 진리가 시작되는, 진리가 구성되는 지점, 진리 사건이 등장하는 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디우의 전반적인 철학의 체계에서 수학적인 논증들이 일어나고, 혹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예술적인 영역에서, 혹은 철학의 영역에서, 수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뿌앙 엑세시브 초과점들이 발견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겠지만,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해명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런 해명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존재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삶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현존재 다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증상적 비틀림과 만나는 경험을 흔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신분석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증상적인 신체의 증상이라든지 혹은 심리적인 증상의 무의식의 증상의 비틀림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삶이 어떤 일관된 방식을 이어나가다가 특정한 지점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치는 순간도 그런 초가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예를 들면 뭐 연애의 관계에서 삶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를 예로 든다면 학자의 삶에서도 어떤 증상적인 비틀림의 순간들과 마주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초가점이 발견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결국은 진리의 사건을 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 소비 사회에서 이 상품 소비 패러다임 안에서 저 역시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잠식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상품화 시켜야만 하고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혹은 타자를 상품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 상품 소비의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갈 때 무언가가 초과되는 지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존재를 더 이상 상품화시킬 수 없는 사건, 더 이상 어떤 소비적인 연쇄가 더 이상은 불가능한 사건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 사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썼던 책,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고독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왜 고독이냐, 그리고 왜 매뉴얼이냐, 고독에 대한 어떤 실천, 필드 강령, 뭐 이런 의미의 책이었는데, 그런 해명들을 담고자 했던 책이었는데, 좀 캐주얼한 책이었고 좀 대중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했었는데, 대중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책이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고독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독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절대적인 조건인가 하면, 고독은 진리를 사유하는 사람, 진리의 사건을 욕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 사건은 누구에게 오는가? 물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진리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 우연히 그걸 진리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이데거는 그 자신의 존재와 시간에서 어떤 소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의 선고를 받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다시 말해서 암이라는 그 질병의 사건이 자신에게 진리 사건처럼 기능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든 진리 사건을 마주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독의 매뉴얼에서는 왜 고독을 강조했는가 하면, 이 진리라는 사건이 우리가 마음대로 마주하겠다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혹은 기다리지조차 못한 상태에서 그것과 마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를 상당히 수동적인 어떤 존재로 파악하도록 만들어요. 진리가 사건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조작해내거나 어떤 뭐 성취해내는 그런 주체적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게 바디오의 태도이잖아요. 락강의 태도이기도 하고. 자, 그럴 때에는 결국 주체로서 우리는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고독의 매뉴얼을 썼던 것인데, 거기서 주장은 굉장히 간단해요. 고독하자라는 거예요. 고독하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를 더 잘 알아보려면 고독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고독이란 어떤 고독인가 하면, 왜 그 전에도 그런 질문들을
간혹 제가 뭐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뭐 진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리의 사건이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럴 때 보통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좀 무책임한 답변이었던 거죠. 고독의 매뉴얼에선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살던 대로 살기보다는 고독해지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고독이라는 건 뭐 사람들을 멀리하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고 이런 의미의 고독이 아니고 고정관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에 저항하는 것. 그래서 나를 어떤 종류의 진공 상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나 자신을 타자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일종의 저항 상태에서 나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 자, 이게 고독의 개념이라는 것으로 그 책에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정신분석의 임상 절차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죠. 정신분석의 분석실 내부는 타자의 고정관념과 팔루스의 언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석가가 저항하는 공간이어야만 하고 진공상태를 형성하는, 즉 관념의 진공상태를 형성하는 공간이어야만 내담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아이디어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석실의 공간은 고독한 공간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타자의 고정관념이나 타자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제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고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 상품 소비 패러다임 안에서는 우리는 상품을 사랑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니까. 그 상품을 사랑하고 소비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소비되면 나는 아주 기뻐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비싸게 소비되면 기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높은 연봉을 받으면 우리는 비싸게 소비된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인 것이죠. 타자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타자를 우리는 소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소비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그 패러다임이 그 관념이 우리를 타자적인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우리는 고독을 형성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고독 속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진리가 아닌 것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에서, 즉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간접적 태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인지 아직 모르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일단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독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겐 만약에 진리의 사건이 다가온다면 그 진리의 사건은 고독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받아들여지겠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 고독의 매뉴얼을 썼던 저의 시대에, 그 시절에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 고독을 지켜내는 것, 고정관념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독한 상태라고 본다면, 그 텅 빈 진공을 견뎌내는 것이 고독한 상태라고 본다면, 그 고독은 바로 어떤 초과점이 혹은 증상적인 비틀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글쓰기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자적인 방식으로 쓰는 것에 저항하는 상태로 9 to 5 한다라는 거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자적으로 쓰지 않는 게 타자적인 방식으로 많이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쓰지 못해도 그 사람은 작가인 거예요. 공백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고독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작가인 거예요. 작가라는 게 책을 많이 내어야만 작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작가는 쓰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작가라는 것이죠. 타자의 목소리로 내가 쓰여지는 것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 이미 이 사람은 뛰어난 작가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여러분 막셀 듀샹이라는 예술가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게으른 예술가로 알려졌죠. 그 소변기 같은 레디메이드 작품 만들고, 그전에는 좀 회화 작품 몇 개, 초현실주의적인 회화 작품 좀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체스만 두면서 살았다라고 보통 회자가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작품 활동을 안 했다. 자, 그런데 저에게는 듀샹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이죠.
타자적인 작품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에 저항했던 사람인 거죠. 이것 자체가 이 진공 상태를 예술가로서 견뎌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삶 자체 안으로 예술을 끌고 들고 와서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들었던 것이죠. 거대한 진공이 삶을 구성하게 되는 고독을 구성하는 예술 작품을 본인이 스스로 퍼포먼스에 보여주었던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듀샹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건과 만나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더 잘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독을 견뎌내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독을 견뎌낸다는 건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고정관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놓는다라는 것, 귀를 막는다는 뜻이에요. 차단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초가점은 형성이 되죠. 지금까지는 되게 미시적인 영역에서 그런 초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미술사의 영역으로 가면 이렇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뭉크의 작품이죠. 여러분 뭉크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전 세미나 17회 강의 수업에서도 뭉크의 절규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림에 대한 소개를 락강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뭉크가 그렸던 그림인데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1888년에 그려진 자화상인데 뭐가 강조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19세기 미술의 초가점을 형성하는 작품인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혹은 미술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초가점이 구성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많이 뭉개졌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그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얼굴이 제대로 안 그려졌죠. 얼굴이 많이 뭉개졌죠. 거의 얼굴의 절반 가량이 뭉개졌죠. 그리고 눈도 제대로 안 그려져서 그냥 점 하나 딱 찍은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건 아닐 건데 응시가 더 많이 느껴져요. 응시가. 이 사람의 눈을 뭉개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눈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지가 더 많이 느껴져.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미지의 효과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잘 그려놓으면 오히려 거기서 시선과 응시가 더 사라지는 걸 느껴요. 잘 안 보여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얼굴과 눈을 가리잖아요. 그럼 그 응시가 더 강조가 되죠. 자,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해가 강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눈빛이 더 신경 쓰이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그냥 안경을 벗고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까지 느껴지거나 신경 쓰이지는 않을 텐데, 선글라스를 끼고, 즉 눈을 가리니까, 눈을 뭉개니까 그 사람의 응시가 더 신경 쓰이는 거죠. 그것의 극단적인 상황은 제가 다른 응시라는 시관 충동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하는 그 사례가 있어요. 즉 껌껌한 방, 지하실 안에 모든 불빛을 다 꺼놓고 앉아 있어 보세요. 즉 모든 이미지가 사라지는 상태, 공간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뭐가 느껴지나? 볼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뭐가 느껴지나 한번 살펴보세요. 느껴보세요. 볼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즉 시각의 이미지가 완전히 제거되자마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응시가 느껴져요. 이게 시관 충동의 물리적인 경험이죠. 아주 확고하고 구체적인 경험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이 뭉크는 왜 초가점을 구성하는 작품을 미술사에서 생산해냈다라고 해명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 와중에 있는데, 자, 미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이미지는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또 그 안에 인물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만약에 인물을 그렸다면 그 인물들이 우리를 보고 있겠죠. 초상화를 그렸다면 이것처럼 누군가를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겠죠. 자, 그런데 풍경을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풍경을 그려도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느끼나요? 풍경화를 그리면 거기에는 시선이 없나요? 있어요.
어떤 시선이 있나요? 화가의 시선이 있죠. 그게 여러분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영화 작품.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등장하면 그 인물들이 카메라를 보거나 서로를 보는 시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인물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풍경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선이 느껴지지 않나요? 시선이 느껴져요. 카메라의 시선이 느껴지죠. 카메라를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이 느껴지죠. 우리는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 카메라로 찍힌 풍경만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요. 우리는 항상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다시 회화로 돌아와서 그와 같은 시선의 구체적인 형상들이 지워지면 뭐가 출현하는가 하면 그 시선보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응시의 감각이 출현한다는 거죠. 이게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시관 충동을 설명할 때 그토록 길게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회화란 무엇인가 막 이런 논제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미술사에서의 초과 지점을 구성하는가? 이게 락강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세미나 11에서 19세기 미술의 영역에서 우리가 관찰해 보았을 때 파리를 중심으로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파리와 독일 이 세계가 미술의 중심적인 어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중심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곳이었잖아요. 미술사의 어떤 핵심적인 장소였어요. 그런데 라강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에서 미술에서의 응시의 초과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역사들이 미술사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노르웨이, 뭉크가 있는 이 노르웨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그 주변 국가들에서 중심적인 미술사의 영역에서는 은폐하려고 했던 그 시선의 평면들, 그 시선에 아주 일관된 신고전주의적인 그 미술사의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고 있는가 하면 미술이라는 것은 결국 시선의 예술인 것이니까, 눈의 예술인 것이고 보고 바라보아짐을 당하는 예술인 것이니까 그러한 시선이 안정된 방식으로 관리되다가 이렇게 출현하는, 지금 보는 이 불안한 응시가 우리에게 출현해서 마치 우리가 견딜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저 응시를 통해서 우리를 마치 겁주려고 하는 듯한 그 응시의 불안이, 즉 초과가, 즉 증상적인 뒤틀림이 출현하는 장소를 그 북유럽과 같은 장소의 미술의 사건들로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락강은 그런 방식으로 미술사를 바라보았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미술의 역사에서도 어쨌든 어떤 지점들이 그렇게 붕괴되기 시작해요. 붕괴되고 그 미술의 어떤 초과의 지점들이 사건을 구성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안해내는 것이죠. 미술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초과점과 사건적인 출현이 등장하고 그 사건적인 출현에 의해서 출현의 주체들이 뭉크와 같은 화가들이 혹은 모네와 같은 화가들이, 마네와 같은 화가들이 충실성을 보여준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가들은 고독 속에 있는 화가들이라는 거예요. 모네도 그랬고 고독 속에 있다라는 거죠. 고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독인가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고독이 아니고 현재를 지배하는 미술의 아름다움의 패러다임을 보지 않으려는, 그걸 거부하려는 고독 속에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 이런 그림이 좋은 거야. 앵그레의 그림 좀 봐봐. 얼마나 아름다워. 국전에도 상 받았잖아. 이런 그림이 좋은 거야. 신고전주의 그림이 좋은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소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독 속에 있는 거야. 이 화가들은, 이 뭉크와 같은 화가들은 자기의 작업실 안에 들어가서 귀를 닫아버려요. 그건 저 타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타자의 아름다움이 반복되는 것이고 이젠 그것에 대해서 지겹다라는 거죠. 나는 그걸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캔버스 앞에 앉아서 평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텅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아름다움이 새로운 것일 수 있을까? 어떤 아름다움이 더 이상 타자를 반복하는 것이지 않을 수 있을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고독 속에서. 그 고독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쓰지는 않았는데 주목하고 있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0세기 초중반, 중반의 작가.
근데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들은 그야말로 일그러짐과 초가와 그야말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결국은 19세기 미술과 20세기 초까지 이어져 왔던 전통 미술의 경향들을 다 붕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 그런 작품인데 굉장히 고독한 화가죠. 굉장히 고독한 화가이고 이 사람이 사건을 만나는 방식도 상당히 고독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정규적인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죠.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 사람인데 청소년기 10대 후반이라고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청소년기에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게 되죠. 사건인 거예요. 사건과 만나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죠. 자신이 알고 있던 영국의 주류 미술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름다움에 대한 세계, 즉 타자적인 아름다움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걸 이미 거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거부만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뭘 그래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부 속에서 고독 속에 있는 이 청년이 피카소라는 사람을 사건처럼 만나는 거예요. 그림을.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작품을 만나죠. 그리고는 새로운 그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고독했기 때문에 피카소의 그림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럼 피카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피카소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고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화가였고 전통적으로 미술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서 사람들이 다 그림 잘 그린다라는 소리를 해주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피카소가 누굴 만나나요? 브라크의 작품을 만나죠. 브라크의 입체주의 작품을 만나죠.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죠.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미술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만들죠. 이렇게 사건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고독한 사람들이 이 초가점을 구성해낸다라는 것이고 그 초가점을 한번 구성해내면 그 이후의 삶은 그 초가점에 대한 충실성에 의해서 사건의 전미래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그 사건이 진리의 사건이었음을 인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의 확증자들이라는 거. 이런 충실성의 주체들이 그 과정과 여정들이 그 사건이 진리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증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